네, 8월 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레거시 금융권에 대한 어떤 리스크 고조, 우려 확산 이런 소식이 더해지면서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역상관관계, 다시 말해서 리스크 해치 역량을 확인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3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뚫어냈는데 이 3만 달러 저항이 진짜 강력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었죠. 곧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딱 3만 달러 돌파했을 때 그때 아침에 눈 떠 있었는데 딱 보고 야, 이게 갈까? 여기 저항 먹힐 것 같은데 싶었는데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라고 느껴지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9,0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반납한 해 만에 29,000달러 초반 간당간당 유지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3만 달러 일시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는 상황, 이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3만 달러 구간에 대한 저항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달러 저항 돌파 시도가 일시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매물대 소화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래들 매집 물량 보면 숏 포지션 물량들도 상당해서 이게 지금 방향성이 이대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우상향이 될지 그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있었죠. 밤사이에 마이크 노보그라치 갤럭시 디지털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결론 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올해 안에 연내 출시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네 그 실적 발표 자리에서 지금 남의 회사가 승인 신청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헤드라인을 뽑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 ETF 출시가 지금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다 라는 얘기를 블랙록과 인베스코 관계자들한테 내가 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뉘앙스적으로 포착을 했지만, 그래서 짚어봤지만 이게 지금 블랙록이 저렇게 나서고 있는 거는 SEC와 이미 얘기가 끝난 거다, 얘기가 끝난 건데 SEC가 블랙록 등 대형 거대 기관들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약간 의심의 눈초리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그거 맞아,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거야 그거, 얘네들 지금 승인 안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빨리 좀 승인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통 이제 8개월에서 12개월이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ETF 승인 최종 확정까지가 이 승인 신청을 했을 때부터 8개월 이상, 뭐 길게는 정말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4개월에서 6개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사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로 반등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포모 심리를 자극하는데 갤럭시 디지털의 CEO 이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멘트도 한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라일 그룹의 창업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했다라는 것은 이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신호다. 그렇죠. 블랙록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최대 자산운용사가 그동안 비트코인을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니 그 돈 세탁의 인덱스라고 표현을 했던 인물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였고, 그게 불과 6년 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6,000달러 막 하고 이럴 때. 근데 이게 69,000달러까지 찍고 지금 거대한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한번 정고 돌파가 기대되고 있는 다음 반감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블랙록의 CEO가 지금 비트코인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완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반갑긴 한 건데, 야, 돈에 환장한 것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뭐 자기의 신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돈이 되는 산업이니까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직접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상품 할게, 지금 이렇게 지금 SEC에 승인 신청을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직전에 블랙록이 뭐 했냐, 블랙록, 찰스 슈왑, 피델리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월가에 지금 기관들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EDXM 출시까지 해버렸잖아요. 작년 9월에 파일럿으로 오픈하고 나서 올 봄에 지금 몇 달 전에 2달 됐나요? 바로 그냥 출시시켜버렸잖아요. 지금 되게 블랙록의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블랙록이 현물 ETF를 승인받게 된다는 거는 현물 ETF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이미 블랙록은 상당수 비트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추측이고, 블랙록은 이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월가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블랙로그님이 아주 디테일하고 델리킷한 그런 비트코인 매집 시스템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구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하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최종 승인 확정, 이런 소식이 SEC로부터 나오더라도 그렇게 니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시대 폭등 안 나올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또 얘기하죠. 블랙로그님이 아주 많이 매집을 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지금 블랙록의 움직임을 통해서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거 전 좀 끄덕끄덕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블랙록의 움직임들,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잇따라 제출한 것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전 세계적인 수요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호재가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주인공이 연준인데, 아무튼 미국 연준 재밌어요.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이게 또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 소식이 전해진 뒤 하루 만에 연준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등 토큰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거나 거래하기 전에 은행들은 연준의 서명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사이버 보안, 불법 금융 위협,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 주의 은행들은 이런 것들을, 사기꾼들 돈 세탁 못하게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되고, 이런 토큰과 관련해서 발행하거나 보유하거나 거래를 할 때 그 전에 연준한테 서면 보고하고 서면 감독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활용해, 니들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장치들 잘 세팅해야 된다, 니들 알았지? 그리고 나서 형한테 보고해. 우리가 그러면은 니들 감독할 테니까, 알았지? 이거 빨리 만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미국 정부, SEC 이런 것들과 다 짜옹이 돼 있다, 이렇게 조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놀랍게 느껴지고, 야,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 다음날 연준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안 그래도 지금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이슈 자체가 아주 강력한 규제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페이팔이, 핀테크 대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를 출시해서 이걸 가지고 결제를 한다라고? 이베이 결제 70%가 페이팔인데, 그럼 이베이 결제 70%가 최대치로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엄청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페이팔을 또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의 카카오페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거의 그냥 기본적인 페이먼트 시스템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성장성이 최근에 많이 좀 빠지긴 했지만 한 10년 정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팔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준이 반응했다. 그것도 긍정적인 규제 명확성의 관점에서 이게 지금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는 지금까지 SEC의 규제를 통한,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 이렇게 상당히 우악스럽게 일회성 소송으로 그냥 업계를 조지는 방식으로 이 규제의 어떤 틀, 규제의 권한,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됐다라면, 이제는 연준이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은행 어떤 페이먼트 시스템, 디파이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 감독 규제 차원에서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의 전환, 그런 국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SEC가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까이고 있고, 리플 소송 이슈와도 관련해서 이번에 어쨌든 완승을 못했잖아요. 절반의 승리인데 절반의 패배, 그 패배가 근데 너무 아픈 부분을 지금 패배를 해버리니까 SEC가 자존심을 상해서라도 항소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우스운 지금 모양새가 됐는데,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안 그래도 연준 무용론, 연준 역할론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새로운 암호화폐, 블록체인 혁신 시대를 향해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이런 걸 하겠다라고 지금 지역은행들을 다독이면서 연준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규제 명확성을 선명하게 만드는 지금 여러 가지 한 3중 효과를 연준이 이번에 조금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만 달러 돌파 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도 뚫어져서 이제 파티 타임이 오고 있다. 그래서 3만 달러 위에서 지금 파티 타임이 올 거다, 이루어질 거다. 비트코인 파티 타임, 급격한 랠리 반등이 가능하다. 열려있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3만 1000에서 2000까지는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4시간 차트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3만 달러 돌파 지지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파티 타임 벌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인데 8월 월간 종가 마감이 29,2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만 잘 받아주면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잘 유지만 돼도 9월과 10월에 좀 의미 있는 반등 포인트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여기까지가 이 위에서만 자리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고 이 위로 올라서 좀 땡큐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만 이 블랙 라인 29,200달러 지지 라인만 확인이 되면 33,000달러, 나아가 35,000달러, 그리고 나서 이제 4만 달러까지 열려있죠. 그래서 월간 단위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0.62달러 지지 반내만에 하다가 0.64달러 찍고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조금 반갑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0.6달러,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67달러, 그래서 0.67달러를 일단 얼마나 잘 빨리 뚫어주고 이 위에서 지지를 확보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0.6달러 아래로만 안 빠지면 됩니다.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받고 있는 게 이 센티그레이드예요. 센티그레이드 플랫폼을 리플이 출시한다라고 어제 공지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짚어봤지만 탄소 제거와 관련된 파생상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겠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네, 다시 말해서 파생상품으로 이 카본 에밋과 관련해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리플이 국제 파생상품협회에 가입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둘이 연관돼 있는 거네.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파생상품이 토큰화되는 시대, 거기를 지금 넘보고 있는 거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기성자산, 이 트래디셔널 에셋, 기존 자산의 토큰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뜬금없이 1896달러 XRP 시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크립토 베이직이 기사까지 써가지고 제가 다룬 거거든요.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좋지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크립토 베이직이 또 다뤄 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되면 좋으니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언젠가 미래 어느 시점에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전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리플이 파생상품 시장의 10%를 차지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자산의 토큰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런 여러가지 기성자산들의 토큰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을 때, 거기서 리플이 만약에 10%를 차지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 XRP 시세가 어떻게 될까? 왜 그러면 1896달러?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걸 조금 이제 짚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의 10%를 차지한다라는 거는 100조 달러, 그렇죠? 100조 달러를, 규모는 100조 달러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리플의 시총이 349억 달러인데 100조 달러를 이제 전체 시총으로 본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게 오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분석의 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총이 100조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총 기준으로 2865배가 상승해야 되고, 그 XRP 지금 가격을 0.66달러에다가 대입시켜서 2865를 곱하면 1896.23달러가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선 지금 사실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리플이 파생상품 시장의 10%를 차지한다라는 게 이게 막연한 희망회로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파생상품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조 달러인데 이걸 지금 리플의 전체 시총으로 단순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약간의 오류에 대한 지적들이 막 커뮤니티에서 공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격이 어떻게 되고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기준으로 이런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하는 건가,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일단 왜 이런 가격이 도출됐는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근데 조금 오류가 좀 있긴 하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아쉽지만 혹시 또 이제 이 시대의 변화와 이 속도가 지금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제대로 도래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더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막 뭐 초전도체 지금 이슈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하나가 툭 들어와서 막 네트워크 속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실시간으로 구현되고, 막 GPU 엄청나게 더 발전해가지고 막 100만 명이 모여도 실시간으로 듀얼 리얼리티가 구축되는 메타버스, 여러가지 수많은 수천 개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실시간으로 다 공유되고 상호 운용성을 갖춘 그런 뭐 메타버스 시대가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어떤 기술 변혁에 가까운 혁신 이런 게 빵 하고 들어와서 뭐 이제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플은 여전히 스타트업 기업이다.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 디파이 혁신, 국경 간 송금 혁신, 은행 혁신과 관련해서 기성 기업들의 채택과 국가적인 채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이제 스타트업의 단계에 있고, IPO까지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기업으로서, 상장 기업으로서의 면모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금 이런 숫자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번에 지금 코인게코가 오늘 이 페이지 하나를, 카테고리를 하나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코인들을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48개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미디어 기사에서는 SEC의 증권 분류 코인 목록이 공개됐다. 제가 이거 제목 따온 거거든요. 이런 기사 제목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SEC가 증권 분류 코인 목록을 정식으로 공개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코인게코가 이거를 SEC 확인을 하고 한 건지 아닌 건지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했다라고 보는 거는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거 참고해서 좀 바라보셔야 되고, 어쨌든 코인게코가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분류하는 코인들 목록을 48개로 선정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BNB, 카르다노, 솔라나, 트론, 폴리곤, 뭐 톤, 이렇게 조금 메이저, 이름 잘 알려진 뭐 BTT도 들어가, 비트토렌토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한 48개가 이름을 올렸는데,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또 이제 막연한 희망 회로를 거의 우리보다 한 100만 배 수준으로 빠르게 돌리는 사람들은, 크게 돌리는 사람들은 SEC 항소 안 한다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 논리가 점프를 해버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조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증권 아니야? 확실해? 진짜? SEC가 그렇게 분류한 거야?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항소 이슈인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한 거에 대해서 데이비 슈월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이 오렌지 과수원, 살아있는 비버, 그리고 위스키 통과 더불어서 XRP까지 빠져있다. 이렇게 조금 비꼰 거죠. 나론더 리스트 하면서 비꼰 거죠. 이게 다 자산이잖아. 이게 자산인데 이게 어떻게 투자 계약이에요? 자산이잖아. 디지털 자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좀 위트 있게 조금 비꼰 건데, 아무튼 뭐 오늘 이게 또 하나의 어떤 XRP 커뮤니티에서는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보고서 자체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엔이 발간한 아프리카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인 아프리카 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이 수백 개의 금융기관이 브리치 커런시로서 국경 간 송금 결제를 할 때 빠르고 저렴한 비용을 활용하는 브리치 커런시로서 XRP를 사용한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XRP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동 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이 메나 지역의 리플이 엄청 힘을 많이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 관련 유엔 보고서도 상당히 의미 부여가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